여러분은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차라리 감옥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요? 저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로 은행 강도를 시도했습니다. 제 이름은 박영수입니다. 올해 70이에요. 젊었을 때는 회사 다녔습니다. 성실하게요. 40년 넘게 한 직장에서 일했죠. 퇴직금 받고 연금 받고 그렇게 은퇴했어요. 3년 전 일이에요. 사람들은 은퇴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죠. 출근 안 해도 되고 상사 눈치 안 봐도 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다고요. 근데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은퇴하고 나니까 집에서 할 게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고 TV 보고 낮잠 자고 또 TV 보고요. 그게 전부였어요. 처음엔 좋았습니다. 아, 이게 휴식이구나 했죠. 근데 3개월쯤 지나니까 지루하더라고요. 그리고 6개월쯤 지나니까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1년쯤 지나니까 미칠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집사람이 계속 뭐라고 하시거든요. 제 아내 이름은 김순자예요. 저랑 나이 비슷합니다. 결혼한 지 43년 됐죠. 젊었을 때는 좋았어요. 서로 바빴으니까요. 저는 회사 가고 아내는 애들 키우고요. 저녁에 만나면 할 얘기도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루 종일 같이 있어요. 아침부터 밤까지요. 그러니까 자꾸 부딪히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는데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수건 좀 제대로 걸어놔요. 왜 맨날 바닥에 떨어뜨려요? 아, 미안해. 깜빡했어. 양말 벗어놓으면 또 말해요. 양말 좀 뒤집어 놔요. 빨래하기 힘들잖아요. 알았어, 알았어. 밥 먹을 때도 말합니다. 반찬 짜다고 했으면서 왜 또 간장 쳐요? 혈압 높은 거 모르세요? 이거 하나 안 찍으면 맛이 없잖아. 그러니까 혈압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이랬어요. 처음엔 참았습니다. 아, 내가 잘못했네 하면서요. 근데 매일 같은 얘기를 들으니까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화가 났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매일 잔소리야? 근데 말 못해요. 말하면 더 커지거든요. 어느 날 제가 반박했습니다. 당신도 완벽하지 않잖아요. 왜 나한테만 그래요?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럼 당신이 집안일 해봐요.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뭐 하나 도와준 게 있어요? 말문이 막혔어요. 사실 아내 말이 맞거든요. 저는 집에만 있지 집안일은 안 했으니까요. 근데 그걸 인정하기가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그날도 싸웠습니다. TV 리모컨 때문이었어요. 저는 뉴스 보고 싶었고 아내는 드라마 보고 싶어 했어요. 여보, 잠깐만 내 드라마 보고 뉴스 봐요. 뉴스 끝나면 못 봐. 지금 봐야 돼. 맨날 당신 보고 싶은 것만 봐요. 나는 언제 내가 보고 싶은 거 봐요? TV 하나 더 사면 되잖아. 돈이 어디 있다고? 당신 퇴직금도 얼마 안 남았는데 말이 점점 커졌어요. 결국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럼 당신 마음대로 해. 나는 나가 있을게. 문 쾅 닫고 나왔어요. 현관 밖에 서서 한참을 있었습니다. 근데 갈 데가 없더라고요. 친구들은 다 바빠요. 애들은 멀리 살고요. 그냥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1시간쯤 앉아 있었을까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차라리 감옥이 나을 것 같다. 농담처럼 한 생각이었어요. 처음엔요. 근데 생각할수록 진지해지더라고요. 감옥이면 밤 나오잖아요. 방도 있고요. 그리고 아무도 잔소리 안 하잖아요. 물론 자유는 없겠지만 지금도 자유가 없는 것 같았어요. 집에만 있고 할 것도 없고 매일 잔소리만 듣고요. 그날 밤 저는 집에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말없이 저녁을 차려줬어요. 우리는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근데 제 머릿속에는 그 생각이 계속 맴돌았어요. 감옥이 나을까?
그날 아침도 평소와 똑같았어요. 아내랑 또 싸웠습니다. 이번엔 신문 때문이었어요. 제가 아침 신문을 구겨서 버렸거든요. 다 읽었으니까요. 여보, 신문은 재활용 분리수거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아, 깜빡했어. 맨날 깜빡해요. 몇 번을 말해야 돼요?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더 길어지거든요. 그냥 신문을 주워서 재활용 봉투에 넣었어요. 아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이랑 사는 게 정말 에휴. 그 한숨 소리가 참 듣기 싫더라고요. 저는 집을 나왔어요. 산책한다고요. 평소처럼 동네를 걸었습니다. 공원도 가고 슈퍼 앞도 지나가고요. 근데 그날은 뭔가 달랐어요. 제 발걸음이 은행 앞에서 멈췄거든요. 우리 동네 은행이에요. 작은 지점이죠. 저도 여기서 연금 타고 그래요.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는데 그날은 멈춰 서서 한참을 쳐다봤습니다. 그때 머릿속에 지난밤 생각이 떠올랐어요. 차라리 감옥이 나을 것 같다. 그리고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감옥에 가면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가냐고요? 범죄를 저지르면 되죠. 근데 뭘 하지? 사람 때릴 순 없고 물건 훔치는 것도 양심이 안 되고 그때 눈앞에 은행이 보였어요. 은행 강도? 처음엔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생각할수록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저는 연금도 있고 저축도 좀 있거든요. 돈은 필요 없어요. 다만 잠시만이라도 집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평생 한 번쯤은 대담한 일을 해보고 싶었어요. 70년을 살면서 저는 항상 모범적으로 살았거든요. 법 안 어기고 성실하게 일하고 조용히 살았어요. 근데 그게 뭐가 남았어요? 퇴직하니까 회사에서는 잊혀지고 집에서는 잔소리만 듣고요. 그래, 한 번쯤은 나답지 않게 살아보자. 저는 주머니에서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항상 가지고 다니는 작은 수첩이에요. 그리고 볼펜으로 적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글씨가 삐뚤빼뚤했어요. 이 돈봉투에 3천만 원을 넣어주시오. 3천만 원이라고 쓴 이유야? 그냥 생각나는 숫자였어요. 많이 달라고 하면 더 센세이션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한 줄 더 추가했습니다. 난 무장했다. 물론 거짓말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었어요. 주머니에는 지갑하고 핸드폰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써야 진짜 강도처럼 보이잖아요. 메모를 다 쓰고 나니까 묘하게 마음이 편해졌어요. 왜일까요? 아마 이제 뭔가 달라지겠구나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은행 앞에서 한 10분쯤 서성였습니다. 들어갈까 말까? 솔직히 무서웠어요. 70년을 법 안 어기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범죄자가 된다는 게요. 근데 집으로 돌아가는 게 더 무서웠어요. 또 아내랑 마주 앉아서 TV 보고 잔소리 듣고 한숨 소리 듣는 게요. 그래 하자. 이게 내 마지막 모험이다. 저는 심호흡을 크게 했습니다. 그리고 은행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딩동 자동문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은행 안은 조용했어요. 오전 10시쯤이었는데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창구 직원 2명이 앉아 있었고 로비에는 안내 직원 1명이 있었죠. 저는 천천히 창구로 걸어갔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손에 땀이 났어요. 창구 직원은 젊은 여자였어요. 한 20대 후반쯤 돼 보였어요.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말없이 주머니에서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창구 유리 아래 공간으로 쪽지를 밀어 넣었어요. 직원은 그 쪽지를 집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커졌어요. 직원의 눈이 점점 더 커졌어요. 쪽지를 읽고 또 읽고 저를 보고 다시 쪽지를 보고요. 그 모습이 좀 우스웠습니다. 저는 창구 앞에 그냥 서 있었어요. 떨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서 있었죠. 직원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이게
읽었으면 돈 주세요.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침착했어요. 평생 이렇게 큰일을 저질러 본 적이 없는데도요. 직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잠시만요. 서두르세요. 저 바쁩니다. 사실 바쁠 것도 없었어요. 집에 가봤자 TV 보는 게 전부인데요. 근데 강도면 이렇게 말해야 할 것 같았어요. 직원은 뒤쪽으로 몸을 돌려서 누군가를 불렀어요. 지점장인 것 같았어요. 잠시 후 중년 남자가 나왔습니다. 쪽지를 보더니 한숨을 쉬고는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아마 경찰서였겠죠.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로비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대기 의자에 앉았습니다. 편하게요. 다리도 꼬고 팔짱도 끼고요. 직원들은 저를 멀뚱멀뚱 쳐다봤어요. 강도가 의자에 앉아서 경찰 기다리는 걸 처음 봤나 봐요. 사실 저도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도망가야 하나? 근데 도망가면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가야 하잖아요. 그럼 또 아내 얼굴 보고 잔소리 듣고요. 차라리 여기서 잡히는 게 나았어요. 5분쯤 지났을까요? 은행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차가 도착한 거예요. 경찰관 2명이 은행 안으로 들어왔어요. 한 명은 젊은 남자 경찰관이었고 다른 한 명은 조금 나이 있어 보이는 분이었죠. 지점장이 저를 가리켰어요. 경찰관들이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젊은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정말 강도하신 거예요? 네, 3천만 원 달라고 했어요. 근데 왜 여기 앉아 계셨어요? 도망 안 가시고요? 저는 웃었어요. 도망가면 집에 가야 하잖아요. 네. 집에 가면 집사람이 또 잔소리해요. 차라리 여기가 낫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경찰관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순간 참으려고 했지만 결국 웃음이 새어 나왔죠. 옆에 있던 선배 경찰관도 고개를 돌려 웃음을 참고 있었어요. 지점장도 창구 직원도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우스웠거든요. 이 상황이요. 70살 노인이 은행 강도했는데 도망도 안 가고 앉아서 경찰 기다렸다는 게요. 젊은 경찰관이 웃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그래도 이건 범죄예요. 저희 같이 가셔야 해요. 알아요. 그러려고 한 거예요. 경찰관은 수갑을 꺼냈어요. 근데 채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제 팔을 가볍게 잡았어요. 손목 아프실까 봐요. 그냥 같이 걸으시죠. 고맙습니다. 저는 경찰관과 함께 은행을 나왔어요. 밖에는 경찰차가 서 있었죠. 구경하는 사람들도 몇 명 있었어요. 저 할아버지가 강도래. 에이, 설마. 저 나이에?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경찰차 뒷좌석에 탔어요. 창문 너머로 은행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했어요. 드디어 집에서 벗어났구나. 경찰차가 출발했습니다. 사이렌은 켜지 않았어요. 급할 것도 없었으니까요. 강도범이 도망도 안 가고 순순히 따라왔으니까요. 저는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유치장? 감옥? 솔직히 궁금했어요. 감옥이 어떤 곳일까? 밥은 나올까? 방은 어떤가? 사람들은 무섭지 않을까? 근데 그것보다 더 궁금한 게 있었어요. 거기엔 잔소리가 없을까?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경찰서에 와본 건 평생 처음이었어요. 신분증 잃어버렸을 때 한 번 왔었나? 그것도 기억이 안 나네요. 경찰관들은 저를 조사실로 데려갔어요. 책상 하나 있고 의자 2개 있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조서를 작성했어요. 이름, 나이, 주소, 그리고 범죄 내용이요. 은행 강도 시도. 글로 쓰니까 더 실감이 나더라고요. 담당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정말 돈이 필요해서 하신 건 아니시죠? 아니요. 그냥 집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부인분이랑 사이가 안 좋으신가요? 아니, 사이가 나쁜 건 아닌데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사랑하는데 같이 있기는 힘들고요. 미운 건 아닌데 숨이 막히고요. 이해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은퇴하시고 나서 집에만 계시는데 어머니랑 자주 다투시더라고요. 그 경찰관도 웃었어요. 이해한다는 표정으로요. 조서 작성이 끝나고 저는 유치장으로 옮겨졌습니다. 유치장이요. TV에서만 보던 그곳이요. 철창이 있고 화장실이 있고 침대가 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깨끗했고 난방도 돼 있고 이불도 있었어요.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조용했어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양말 좀 뒤집어 놔요. 이런 소리도 안 들렸어요. 신문 분리수거해야죠. 이런 말도 없었어요. 그냥 조용했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어요. 저녁 시간이 됐어요. 교도관이 식판을 가져다 줬어요. 밥, 국, 반찬 몇 가지요. 맛있어 보이진 않았어요. 병원 밥 같았죠. 근데 따뜻했어요. 저는 숟가락을 들고 밥을 한 입 떴습니다. 그리고 먹었어요. 따뜻했어요. 반찬 짜다고 하지 말아요. 이런 소리도 안 들렸어요. 간장 왜 또 쳐요? 이런 잔소리도 없었어요. 그냥 조용히 먹을 수 있었어요.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따뜻하네, 밥. 옆방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 노인네 진짜 강도 맞나? 몰라, 밥 맛있다고 하던데. 이상한 사람이네. 저는 웃었어요. 맞아요, 이상한 사람이죠. 70살에 은행 강도하고 유치장에서 밥 맛있다고 하는 사람이요. 근데 정말 편했어요. 밥을 다 먹고 식판을 문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죠. 여기는 집이 아니에요. 감옥이에요. 철창이 있는 곳이요. 근데 왜 집보다 편할까요? 아마 그 이유는요. 여기선 누가 저한테 뭐라고 하지 않거든요. 이것 좀 해요. 저것 좀 치워요. 왜 맨날 그래요?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혼자 있을 수 있어요. 조용히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했어요. 집에 있을 땐 항상 긴장했거든요. 아내가 뭐라고 할까 봐요. 근데 여기선 긴장할 필요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교도관이 아침 식사를 가져왔어요. 빵 2개하고 우유 한 팩이었어요. 저는 빵을 뜯어서 먹었습니다. 맛은 그냥 그랬어요. 딱딱했어요. 근데 괜찮았어요. 빵 먹으면 소화 안 돼요. 이런 말 안 들어도 되니까요. 오전에는 할 일이 없었어요. 그냥 침대에 앉아서 멍하니 있었죠. 근데 그게 좋았어요. 집에 있으면 TV라도 봐야 하고 뭔가 하는 척이라도 해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선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됐어요. 점심때가 됐어요. 또 식판이 왔어요. 밥, 국, 반찬이요. 저는 또 조용히 먹었어요. 옆방에서 또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할아버지 계속 웃고 있네. 미쳤나? 아니면 여기가 더 좋은가? 저는 속으로 대답했어요. 맞아요. 여기가 더 좋아요. 점심을 먹고 나니까 졸렸어요. 집에서는 낮잠 자면 아내가 뭐라고 했거든요. 낮에 자면 밤에 못 자요.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또 TV 크게 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선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얼마나 잤을까요? 1시간쯤? 정말 푹 잤어요. 방해받지 않고요. 일어나니까 오후 3시쯤이었어요. 할 일은 없었어요. 그냥 앉아서 창밖을 봤습니다. 작은 창문으로 하늘이 보였어요. 파란 하늘이요. 구름이 천천히 지나갔어요. 저는 멍하니 그걸 보고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이렇게 멍 때릴 시간이 없었어요. 항상 뭔가 해야 했거든요. TV 보거나 신문 보거나 아니면 아내 심부름하거나요. 근데 여기선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됐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평온했어요. 오후에 변호사가 왔어요. 국선 변호사라고 했어요.
나라에서 붙여준 변호사죠. 그분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이러셨어요? 그냥 집에 있기 싫어서요. 그래도 이건 범죄예요. 재판 받으셔야 해요. 네, 알아요. 징역형 나올 수도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여기가 집보다 편하거든요.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적더니 나갔어요. 저는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재판은 언제쯤 열릴까? 판결은 어떻게 날까? 징역형이 나오면 진짜 감옥에 가는 건가? 근데 솔직히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궁금했어요. 감옥은 어떤 곳일까? 여기보다 더 편할까? 그날 밤 저는 유치장 침대에서 잠들었습니다. 이불을 덮고 편하게요. 콧소리도 안 들렸어요. 아내가 옆에 없으니까요. 한숨 소리도 안 들렸어요. 그냥 조용했어요. 저는 그날 밤 평생 가장 편하게 잤습니다. 유치장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그 일주일이 참 편했어요. 매일 밤 나오고 잘 곳 있고 조용하고요. 근데 드디어 재판 날짜가 잡혔어요. 교도관이 알려줬습니다. 내일 재판이에요 하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드디어 오는구나 했죠. 재판 전날 밤 잠이 안 왔어요. 궁금했거든요. 판사가 뭐라고 할까? 징역형이 나올까? 그리고 아내가 올까? 변호사가 연락했다고 했거든요. 재판에 참석하라고요. 아내는 화나 있을까요? 걱정하고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아침을 먹고 세수를 했어요. 그리고 교도관을 따라 법원으로 갔습니다. 호송차를 타고요. 법원에 도착했어요. 생각보다 컸습니다. 건물도 크고 사람도 많고요. 저는 법정으로 안내됐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법정이었어요. TV에서 보던 그 모습이었죠. 판사석, 피고인석, 방청석이요. 저는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봤어요. 방청석에 사람들이 몇 명 앉아 있었어요. 그 중에 아내가 있었습니다. 김순자요. 43년을 같이 산 제 아내요. 아내는 저를 보고 있었어요. 표정이 복잡해 보였어요. 화난 것 같기도 하고 걱정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눈을 피했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요.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기립 소리가 나고 모두 일어났어요. 판사는 자리에 앉았고 우리도 앉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어요. 판사가 서류를 보더니 저를 쳐다봤어요. 피고인 박영수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은행 강도 미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실 인정합니까? 네, 인정합니다. 판사는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피고인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변명을 해야 할까요? 결국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내랑 싸웠습니다. 잠시 혼자 있고 싶어서요. 법정 안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웃음소리가 났어요. 방청석에서 누군가 피식 웃었거든요. 판사도 표정이 묘했어요. 웃음을 참는 것 같았어요. 그게 은행 강도를 할 이유가 됩니까? 저한테는 그게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다른 방법도 많았을 텐데요. 친구 집에 가거나 여행을 가거나요. 친구들은 다 바빠요. 그리고 여행 가면 또 집에 돌아와야 하잖아요. 또 웃음소리가 났어요. 판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피고인은 전과가 없고 70세의 고령입니다. 그리고 범행 동기가 특이하네요. 그때 제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국선 변호사요. 나라에서 붙여준 분이요. 판사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들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박영수는 40년간 한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한 모범 시민입니다. 전과도 없고 이웃들의 평판도 좋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만 조금 지쳤을 뿐입니다. 그 말을 하면서 변호사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은퇴 후 집에서 할 일이 없어진 많은 노인들이 이런 외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있지만 동시에 혼자인 느낌을 받습니다. 이분은 범죄자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는 변호사를 봤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저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방청석도 조용해졌어요. 웃음이 멈췄어요. 판사도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피고인의 부인도 출석했습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아내가 일어났어요. 판사가 아내를 봤습니다. 부인께서는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내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잘못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평생 울지 않았는데 그때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내도 울고 있었어요. 판사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판사가 나갔어요. 저는 피고인석에 앉아서 아내를 봤습니다. 아내도 저를 보고 있었어요. 43년을 같이 살았지만 이렇게 서로를 쳐다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20분쯤 지났을까요? 판사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판결을 내렸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긴장했어요. 어떤 판결이 나올까? 징역 1년? 6개월? 아니면 집행유예? 피고인 박영수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법정안이 조용해졌어요. 피고인은 은행 강도 미수죄로 기소되었으나 실제 범행에 이르지 않았고 자수에 준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상태 그리고 범행 동기를 고려하여 저는 숨을 참았어요.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집행을 유예하고 대신 자택 감금형 6개월을 선고합니다. 그 순간 제 머리가 하얘졌어요. 자택, 감금형, 집에서 6개월? 피고인은 앞으로 6개월간 자택에서 생활해야 하며 허가 없이 외출할 수 없습니다.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정기적으로 보호관찰관의 방문을 받게 됩니다. 법정안이 정적에 쌓였어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집이요? 그토록 벗어나고 싶던 그곳이요? 다시 거기로 돌아가라고요? 판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다만 이 기간 동안 피고인과 배우자는 부부 상담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노인복지센터의 심리상담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판사를 봤어요. 판사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감옥은 벗어나고 싶은 곳에서 벗어나는 장소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합니다. 부인과 대화하십시오. 그게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어요. 이상 선고를 마칩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자택 감금형이요. 6개월 동안 집에만 있어야 한다고요? 감옥에 가고 싶었는데 집으로 보내다니요? 이건 제가 원한 게 아닌데요? 변호사가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잘 됐어요. 징역형 안 받으셨잖아요. 근데 집에 가는 건 집이 제일 좋은 곳이에요. 가족이 있는 곳이잖아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맞나요? 아내가 제게 다가왔어요. 저는 아내를 봤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집에 가요. 아내의 목소리는 조용했어요. 화난 것 같지도 슬픈 것 같지도 않았어요. 그냥 담담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법원을 나왔습니다. 아내와 함께요. 택시를 탔어요. 집으로 가는 택시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거리가 지나갔어요. 가게들이 보였고 사람들이 보였어요. 자유롭게 걷는 사람들이요. 저는 이제 6개월 동안 밖에 나갈 수 없어요. 집에만 있어야 해요. 아내랑요. 택시가 우리 집 앞에 멈췄습니다. 저는 내렸어요. 아내도 내렸고요.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아내가 문을 열었어요.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우리 집 냄새요. 거실이 보였어요. 소파, TV, 식탁 다 그대로 있었어요. 저는 현관에 서서 한참을 들어가지 못했어요. 6개월이요. 여기서 6개월을요. 아내가 돌아봤습니다.
왜 그래요? 들어와요. 저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아내는 부엌으로 갔어요. 그리고 물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천장을 봤습니다. 여기가 제 감옥이에요. 6개월 동안요. 유치장보다 넓지만 더 좁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여기엔 아내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도망갈 수도 없으니까요. 전자발찌를 찰 거거든요. 집 밖으로 나가면 바로 걸려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내가 차를 가져왔어요. 따뜻한 보리차였어요. 마셔요. 고맙습니다. 저는 차를 받아서 마셨어요. 따뜻했어요. 아내도 앉았습니다. 제 옆에요. 우리는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TV도 안 켜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 아내가 말했어요. 당신 왜 그랬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당신 때문에라고 할까요? 그건 너무 잔인하잖아요. 몰라요라고 할까요? 그건 거짓말이고요. 결국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힘들었어요. 집에 있는 게요?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힘들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내도 힘들었구나. 저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우리 둘 다 힘들었던 거구나.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감옥은 벽이 있는 곳이 아니라 대화가 없는 곳이라는 걸요. 자택 감금이 시작됐습니다. 다음 날 보호관찰관이 와서 전자발찌를 채웠어요. 발목에요. 무겁지는 않았어요. 근데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이제 저는 정말로 집에 갇힌 거예요. 보호관찰관이 설명했어요. 집에서 50m 이상 벗어나면 경보가 울린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차피 나갈 곳도 없었으니까요. 보호관찰관이 돌아가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내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TV를 켤까? 근데 볼 것도 없고요. 신문을 볼까? 근데 이미 다 읽었고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참 안 가더라고요. 오전 10시가 오후 1시처럼 느껴졌어요. 유치장에서는 시간이 빨리 갔는데 집에서는 느리게 갔어요. 왜일까요? 아마 긴장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내가 뭐라고 할까 봐요. 근데 이상하게도 아내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잔소리도 안 했어요. 양말 뒤집어 놔요 이런 말도 없었어요. 신문 분리수거해요 이것도 없었고요. 그냥 조용했습니다. 점심때가 됐어요. 아내가 밥을 차렸어요. 저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밥, 국, 반찬이 차려져 있었어요. 잘 먹겠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하고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아내도 앉아서 먹었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둘 다요. 예전에는 밥 먹을 때 자주 싸웠거든요. 너무 짜다, 간장 또 찍었다 이런 거요. 근데 이제는 조용했어요. 밥을 다 먹고 저는 설거지를 했어요. 아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이 설거지를? 네, 제가 할게요. 평생 설거지를 안 했거든요. 근데 해야 할 것 같았어요. 설거지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그냥 물에 씻으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손이 미끄러워서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죠. 아내가 옆에 와서 말했어요. 수세미에 세제 좀 묻혀서 닦아요. 그래야 기름기가 빠져요. 아, 그래요? 저는 아내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릇이 깨끗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내는 대답 없이 부엌을 나갔어요. 근데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 보였어요. 오후가 됐습니다. 저는 할 일이 없었어요. TV를 켰다가 껐다가 했죠. 지루했어요. 유치장이 그리웠습니다. 거기선 아무것도 안 해도 됐는데 집에선 뭔가 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저녁 때가 됐어요. 아내가 또 밥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국이 미역국이었거든요. 저는 국그릇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왜 미역국이지?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오늘이 제 생일이에요. 저는 깜빡했었어요. 은행 강도하고 유치장 가고 재판받느라요. 근데 아내는 기억하고 있었어요. 저는 아내를 봤습니다. 아내는 그냥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제가 말하자 아내가 잠깐 쳐다봤어요. 당신 생일 내가 까먹은 적 있나? 그리고 다시 밥을 먹었어요. 저는 뭉클했어요. 43년을 같이 살았는데 아내가 제 생일을 한 번도 안 까먹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미역국이 맛있었습니다. 평생 먹어온 맛인데 그날은 유난히 맛있더라고요. 밤이 됐습니다. 저는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아내도 들어왔고요. 우리는 같은 방을 쓰거든요. 43년 동안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봤어요. 아내도 옆에 누워 있었죠. 한참 후에 아내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어요. 예전에는 그 소리가 시끄러웠어요. 잠을 못 잘 정도로요. 근데 그날 밤은 달랐어요. 그 소리가 따뜻하게 들렸어요. 왜일까요? 아마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유치장에서는 조용했어요. 근데 외로웠어요. 집에서는 시끄러워요. 근데 외롭지 않아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고맙습니다, 여보. 작은 목소리였어요. 아내한테 들리지 않을 정도로요. 근데 아내의 코 고는 소리가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다시 시작됐죠.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잔소리도 사랑의 한 형태라는 걸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빠르게 지나간 것 같으면서도 느리게 지나간 것 같아요. 처음 한 달은 힘들었어요. 집에 갇혀 있다는 게 답답했거든요. 근데 2달쯤 지나니까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리고 3달쯤 지나니까 괜찮았어요. 4달째부터는 편했습니다. 그 6개월 동안 많은 게 바뀌었어요. 저는 집안일을 배웠습니다. 설거지, 청소, 빨래요. 처음엔 서툴렀어요. 그릇도 깨뜨리고 빨래도 망치고요. 근데 아내가 하나하나 가르쳐 줬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손목은 이렇게 돌리고요. 세제는 이 정도만 넣으면 돼요. 아내는 잔소리가 아니라 가르쳐 준 거였어요.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43년 동안 아내가 이 일들을 혼자 해왔다는 걸요. 그리고 저는 한 번도 도와준 적이 없었다는 걸요. 부부 상담도 받았어요. 한 달에 2번씩요. 상담사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두 분은 서로에게 뭐라고 말하고 싶으세요? 저는 대답했어요. 미안하다고요. 아내도 말했습니다. 나도 미안해요. 우리는 서로에게 미안했던 거예요. 저는 아내한테 부담을 줬고 아내는 저한테 압박을 줬어요. 근데 둘 다 사랑 때문이었어요. 서툰 사랑이었지만요. 노인복지센터에도 다녔어요. 거기서 비슷한 또래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저처럼 은퇴하고 집에만 있는 분들이요.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할 일이 없어요. 아내랑 자꾸 부딪혀요. 외롭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매주 수요일에 만나서 운동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요. 집에 혼자 있는 것보다 훨씬 좋았어요. 그렇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아침에 보호관찰관이 왔어요. 전자발찌를 풀어주러요. 수고하셨습니다. 발찌가 풀렸어요. 가벼웠습니다. 이제 자유롭게 외출하셔도 돼요. 네, 감사합니다. 보호관찰관이 돌아갔어요. 저는 발목을 만져봤습니다. 6개월 동안 차고 있던 자리에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이제 나갈 수 있어요. 밖으로요. 저는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봄바람이 들어왔어요.
따뜻했어요. 하늘을 봤습니다. 파랗고 맑았어요. 밖에서 아이들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자유였어요. 저는 나가고 싶었어요. 근데 동시에 나가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저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소파, TV, 식탁 다 그대로 있었어요. 근데 예전과는 달랐어요. 예전엔 감옥 같았는데 이젠 집 같았어요. 부엌에서 아내가 요리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칼로 뭔가 써는 소리, 물 끓는 소리, 프라이팬 소리요. 익숙한 소리였어요. 43년 동안 들어온 소리요. 근데 그 소리가 좋더라고요.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감옥은 벽이 있었지만 집은 문이 있었다. 그래요, 감옥에는 벽이 있어요. 철창이 있고 나갈 수 없죠. 근데 집에는 문이 있어요. 언제든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 문을 닫고 살았구나. 제가 스스로 문을 닫았던 거예요. 아내와의 대화를 닫고 밖으로 나가는 문을 닫고 제 마음의 문을 닫았던 거죠. 그래서 집이 감옥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문이 열렸어요. 대화의 문도 마음의 문도요. 그러니까 집이 넓어 보였어요. 감옥보다 좁은 공간인데 세상보다 넓게 느껴졌어요. 부엌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밥 식는다. 저는 웃었어요. 예전 같으면 짜증났을 말인데 이제는 따뜻하게 들렸어요. 응, 지금 가. 저는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내가 식탁에 밥을 차려놓고 있었어요. 오늘 뭔데요? 당신 좋아하는 된장찌개. 고맙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어요. 아내도 앉았습니다. 우리는 마주 보고 앉았어요. 잘 먹겠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아내가 물었습니다. 이제 전자발찌 풀렸으니까 나갈 거예요?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나갈까요? 밖으로요? 6개월 동안 갇혀 있었으니까 나가고 싶을 법도 한데. 오후에 복지센터 가야 해요.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요. 그래요? 저녁은 집에서 먹고요? 네, 6시쯤 들어올게요. 아내가 웃었어요. 그럼 저녁은 삼겹살 구워줄게요. 좋아요. 저는 밥을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같이 밥 먹고 할 일 하고 저녁에 돌아와서 또 같이 밥 먹는 거요. 이게 행복이에요. 제가 은행 강도를 하고 유치장에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야 깨달았어요. 행복은 늘 곁에 있었어요. 다만 제가 문을 닫고 있었을 뿐이에요. 밥을 다 먹고 저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이제는 능숙해요. 6개월 동안 매일 했으니까요. 아내가 옆에서 말했어요. 이제 설거지 잘하네요. 당신이 잘 가르쳐 줬잖아요. 아내가 웃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